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차 이럴 거야? 2. 프랑스의 초특급 뒤통수. 3. 바로 방안의 설명, 협의하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덤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탈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 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여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발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에서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이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가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에서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000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적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 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 SG와 공기윤활 시스템 ALS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선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 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 형유조선 VLCC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예상했던 것보다 그나마 약간 완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우회의 경고성 메시지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실제 중국 공장 외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명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삽성과 SK의 압사가 중국 공잡에 투자한 돈은 무려 7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삼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뒀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불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 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회대 3조 원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3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의 완화에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회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내 것이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끄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환철성 서울대재료공척부 석좌 교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아이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처럼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옥죄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중 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가 됐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애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FPC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문을 열면서 참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 산권 IP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 고 했습니다. 미국이 IRA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회학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연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왜 밀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 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의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뿐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에 비죄진 것 있습니까? 눈치만 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